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 국가직 7급 1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위법과 부당까지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위법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울리네. 괜찮죠? 이제 보통은 이제 위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시면 되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철거 명령이 나왔단 말이지. 철거 명령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무효예요. 그럼 이제 철거 의무가 부과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후행 행위인 건축물 철거의 대집행 개고 처분 역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철거 의무를 불이행했다라고 해서 행정대집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집행의 첫 번째 처분이죠. 출발을 알리는 처분. 개고, 확정, 비용. 엄마야, 비용을 왜 먼저 써? 핵심이 빠졌네. 실행,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철거 명령하고 얘하고 개고하고 관계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거 명령이 무효면, 당연 무효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 안 하고, 그럼 효과가 발생 안 하고 철거 의무가 부과된 바가 없고, 의무가 부과된 적이 없는데 의무 불이행은 당연히 성립이 안 되고, 그런데 대집행이 시작됐다. 개고를 가지고 출발을 시작했다 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겠죠. 당연히 무효인데 틀린 지문이란 건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철거 의무가 없는데 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집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위법이기 때문에 얘가 위법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하자승계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선행처분이 취소 사유일 때 하자승계가 되는지를 검토하게 되고, 선행처분이 무효 사유일 때는 당연히 하자가 승계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게 당연히 하자가 승계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위법해서 얘가 위법해진 거야. 승계가 된 겁니다. 승계가 된 거라면 지금 이 개고처분의 위법성이라는 거, 이 위법, 개고처분의 위법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온 거야? 여기서부터 온 거죠. 1에서 2를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면 지금은 개고처분이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를 보고 싶은 건데, 이거는 중대 명백한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위법이 발생한 출발점에서 찾는 거라고 했잖아. 출발점 어디서부터 왔다? 철거 명령부터 왔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그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위법 때문에 얘가 위법해진 거니까 여기서 위법이 발생한 것 역시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건 같은 위법이에요. 이거는 같은 위법이거든. 여기서 중대 명백이면 여기도 당연히 중대 명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고처분은 무효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두 번째, 개고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개고처분의 개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부적법하다라는 표현이 부적법합니다. 처분은 부적법해질 수 없어요. 사인의 행위는 적법, 부적법의 문제고 행정청의 행위는 적법, 위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잘못 쓰셔도 그냥 우리는 개떡같이 말하지만 찰떡같이 받아들여가지고 위법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푸는 거야. 풀어봅시다. 풀어보면은 이번에 한 얘기는 까꾸로야, 까꾸로. 얘하고 방금은 얘하고 사이에서 승계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자 승계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집행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대집행 실행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요거가 큰일 났네. 요것만 지우면 되는구나. 요렇게 승계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집행이라고 하게 되면 대집행 실행을 말하는 거죠. 실행을 말하는 거고, 안 보이죠? 실행을 말하는 것이고, 개고처분으로 이렇게 위법성이 승계될 수 있는가. 위법성의 승계는, 하자의 승계는 당연히
선행처분 쪽에서 후행처분 쪽으로 승계가 되는 거지, 후행처분 쪽에서 선행처분 쪽으로 승계가 되는 일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앞에 거 완전히 적법한 처분인데 뒤에서 고유한 위법을 발생시켜도 앞에 걸 위법으로 봐버릴 거냐 이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죠? 소리도 아니에요. 이건 소리가 아니라 노래죠. 그 다음 과세처분 이후에 조세의 부가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그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다. 이건 참 정확한 표현을 쓰셨는데 보통 이제 저렇게까지 정확한 표현들을 잘 안 쓰셔왔죠. 요건 뭐 얘기하는 거야? 과세처분이 있는데 그 근거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나왔잖아요. 위헌결정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체납처분 절차가 이루어졌나? 위헌결정 효력에 위배된 체납처분. 그럼 여기서 이제 강제징수가 들어가게 되면 독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압류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체납처분 절차. 이게 체납처분 절차고, 여기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친구는 이 두 친구. 이 두 친구 어떻게 되겠냐? 무효가 된다는 것이 무효가.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냐면 또 확장해 볼까? 어느 수업에서 얘기했나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입장하고 그다음 대법원의 입장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비교를 해드렸었냐면 헌재 같은 경우에는 뭘 비교했냐? 일반 사건인데 일반 사건 아직까지 이 위헌인 법률의 근거에서 행해진 처분에 대한 취소성조차도 들어가지 않은 일반 사건인데, 그런데 제소기간 도가 등으로 인하여 불가증력이 발생했을 때 헌재는 이거를 무효로 봐버린다고 했죠. 소급표를 인정을 해버린다고 했어요. 이유는 중대 명백성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명백성 보충요건서를 적용시켜서 지금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보다 법적 안정보다 권리구제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효로 볼 수가 있고, 소급표를 인정해서 저 과세처분을 위법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법률여부 위반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무효하겠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으니까 소급표를 인정하자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중대 명백성서를 고수했고, 고수를 하다 보니까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하더라도, 법률여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진다고 하더라도 가정적 판단을 들어가 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명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중대 명백이 있게 되니까 취소 사유가 되는 거고,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러면 청구기한에 제소기한 불복기한에 제한을 받게 되니까 소급표를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얘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가 없어서 부정하겠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도 아닌 거야. 소급표가 적용돼야지 위법이 인정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무효로 보고 나서 이 독촉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얘는 뒤에 거는 앞에 과세가 없으니까 싸그리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였고, 대파는 앞에 거는 그냥 두고 여기서부터 무효. 세 개의 문제 다 있죠. 여기서부터 무효 이렇게 들어가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세 개를,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네 개를 전부 다 이렇게 무효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 걸음 더 들어가시게 되면 이 대판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판 부분에 있어서요, 일반 사건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당해 사건, 그 다음에 동종 사건, 그 다음에 병행 사건, 그 다음에 일반 사건인데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이거는 똑같아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뒤에 거. 왜냐하면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결정문을 내놓은 이상 우선은 이건 하나로 보잖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무슨 말이냐면
과세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필요주의 적용을 받아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과세 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여기다가 취소송을 제기할 때도 똑같이 필요주의를 적용시키거든요. 판례가. 그 이유는 뭐겠어? 저건 과세가 아니잖아. 과세가 아니지만 이건 결국 전체로서 과세 절차를 같이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쪽에 필요주의가 적용되면 뒤에 쪽도 물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죠. 네, 위헌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문에 과세 처분이 그 근거 조항이 잘못된 거다라는 게 명시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위법해지는 거니까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똑같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의 하자는 명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할 수밖에. 여기 시점에서 대판이 과세처분, 대판이 여기 시점에서 취소 사유라고 한 거지. 위헌 결정 나온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 취소 사유라고 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상황을 한 번에 종합하고 있는 그런 문제다. 좋은 문제고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절차 하자인데 무효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상황이 되는 거죠. 절차 하자도 뭐 일정한 경우에 무효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무효냐라는 게 아니라 위법이다죠. 위법이다. 어디에? 절차 하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처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기속력에 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절차를 갖추어라고 했잖아. 절차를 갖추었으면 위법 사유를 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새로운 별개의 처분. 이걸 기속력으로 처리해서 접근을 한다면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여기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속력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뭐 기속력으로 치게 되면 객관적 적용 범위, 구체적 위법 사유를 시정했기 때문에 동일한 과오를 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문장이 아름다워서 7급인데 왜 아름답지? 아름다워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은 문제고요. 12번입니다. 취소에서 판결의 효력에 대한 판결의 효력 그럼 당연히 확정됐다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고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사유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 이건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거죠. 거부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있으면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 판단을 한 것은 처분 시까지 존재했던 사유들에 대한 문제잖아요. 거기까지만 판결의 취지가 포함되고 기속력이 적용되는 거니까 이후에 변경된 사정이나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적용을 안 하고, 적용이 안 되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니까 기속력의 위반됨이 없이 재거부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사정 변경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이 거부 처분이 취소되는 위법성은 무슨 위법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내용상 위법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주체 절차 형식의 위법에는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의 문제라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취소 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판결 이후에 설치된 개개의 위법 사유까지 미친다.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으로서 그 결론 자체에만 미치기 때문에 판결 주문에만 미치는 것이며, 판결 주문과 함께 여기까지 미치는 거는 기속력만 해당 사항에 있는 거죠. 틀린 지문이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이건 물론이고 재처분의 의무를 불이행했다, 재처분 자체를 아예 안 했다, 이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재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거죠. 또 거부 처분을 한 그 재거부 처분이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 신청 요건을 갖춘다. 대상이 된다. 간접적 강제수단. 배상명령제도죠. 이거는 그 강제의 강도가 직접 강제에 비해서 덜 침입적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완화 적용을 하게 되고 대처분을 아예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속력이 위반되는 경우에도 판례는 대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판시를 했고, 다만 이것은 행정심판법 제50조의 직접 강제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거긴 이것만 인정한다.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행정소송법 34조에 간접 강제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즉시 배상명령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즉시 배상명령을 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시정명령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재처분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안 한 거지. 그때까지도 안 해가지고 배상명령이라는 것도 나온 거야. 나오는데 1,000만 원을 줘라 쟤한테 했는데,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행이 있으면 아무리 그 시정명령의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간접강제의 목적은 뭡니까? 의무를 이행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진짜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처분 이행이 있었으면 이미 목적 달성이고,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나한테 분명히 1,000만 원을 주라는 배상명령이 있었는데 아직 안 줬지 않냐, 배상명령이 나온 것까지는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재처분이 나왔으면 충분한 것이다. 이 제도는 거기까지다. 목적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출제하신 교수님은 상당히 실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문장이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조세인정, 조세호가 이제 행정작용을 한 건데,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조사 종료 후에 행정조사죠. 행정조사 끝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과 달리 이건 당연히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 맞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승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거는 내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을 시켰던 사건이죠. 세무조사 결정은 그 사실을 14일 전까지 상대방 조사 대상자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저걸 하명이라고 봤죠. 하명이라고. 세무공무원이 와서 질문을 하면 그에 따라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인정되고, 세무공무원이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수인하고 참아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처분이고, 그 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해지는 과세처분이라는 장래불이익, 그 부분에 대한 법률 분쟁의 조기의 근본적 해결이라는 요청에 따라서 또한 예외적으로도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었습니다. 소방서장 본부장의 동의 부동의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 똑같이 장래불이익에 대한 문제가 결부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때 소방서장 본부장의 동의 부동의는 통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해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구법이 그랬죠. 구법이 구지방세법에 따르게 되면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거쳐야 된다고 돼 있었고, 뿐만 아니라 모두 이의 신청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위헌 결정이 나왔고요. 위헌 결정이 나와서 이 신청은 물론 심사청구, 심판청구 모두 다 임의적 절차로 바꿔버렸습니다. 지방세에는 필요주의가 아무것도 없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청은 종전과 달리 임의주의로 바뀌었고, 심사, 심판 청구는 여전히 필요주의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3이 죽고 4분의 1만 현재 과거와 비교하면 살아남아있는 상태다.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이나 아니면 지방국세청장이 한테 제기하는 불복 절차를 말하는 거고, 재조사 결정을 했다.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 결정을 해갖고 다시 조사해라 라고 세무서장한테 돌려보냈단 말이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1단계는 이의 신청이고 2단계가 심사나 심판 청구고 3단계가 소송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재조사 결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이 나오는 것은 3개란 말이야. 이의 신청에서도 심사 청구에서도 심판 청구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쪽에서 만약에 재조사 결정과 후속 처분이 나오면 필요주의가 적용되니까 행정심판 쪽에 다음 단계는 심사나 심판 청구입니다. 그 다음 심사나 심판 청구 단계에서 재조사 결정과 후속 처분이 나오면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조사 결정이 이의 신청에 나왔다 그러면 요거 가는 청구기간 이렇게 질문될 거고, 요거 상태에서 재조사 결정 나왔다 그러면 소송가는 제소기간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될 텐데 어디로 가든 다 마찬가지다. 변경된 판례 변경 전까지면은 재조사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자라고 했지만, 지금 변경된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후속 처분이 나와야만 그 후에 불복 여부 및 불복 대상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싸울까 말까, 뭐 얼마에 대해 싸워야 될까를 그때 가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부터 기산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법령상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조세 과온납부에게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이건 국세기업법이나 지방세법에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과온납부 금원, 즉 부가처분이 무효일 때는 돌려줘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라고 써 있거든. 그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했을 때 이거는 부당이득 규정이 나와 있다고요. 부당이득.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판례는 그것을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그것은 국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방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가 존재한다면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당초 이것은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버리면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소송에 따라야 된다라고 했던 거지, 다른 데는 다 아닙니다. 다른 데는 그대로 다 부당이득이고 그대로 다 민사소송이 된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 불가변력, 행정행위의 실질적 존속력이죠. 왜? 우리가 판결이라고 하게 되면 불자, 판형, 세속 이렇게 해서 불가쟁력, 자방력, 불가변력, 기판력, 여기까지를 확정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행정행위나 아니면 뭐 재결, 행정심판 재결 이런 경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확정력, 존속력은 불가증력 똑같고 판결과, 다만 걔네들은 두 번째 단계인 불가변력을 실질적 확정력, 실질적 존속력이라고 하죠.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당행정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고, 동종의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는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판결도 마찬가지고 당해사건까지입니다. 당해사건까지, 동종사건 뭐 이런 데까지 확대되는 건 결코 아니고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거 최근 판례입니다. 이게 16년 판례인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의신청이라고 하게 되면 이의신청은 어때요?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죠. 그럼 처분청이면 실체상 제한법리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거 뭐 취소하고 변경하고 변경하는 취소한 다음에 취소한 다음에 변경해서 변경하고 다시 취소하고 취소하고 변경하고 취소하고 변경하는 변경하고 취소하고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건데, 이의신청도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인 게 맞는 건데,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과세처분입니다.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세 징수 절차,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의신청이 얘들은 오직 처분청으로서 세무서장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방국세청장한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 국세에 있어서 종전에는 저 이의신청 절차가 또 필요적 절차였었습니다. 필요적 절차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세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의신청 절차 정확하게 기속력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기속력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우리 판례가 과세처분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이의신청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기속력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처럼 똑같은 처분을 다시 반복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인용했을 때 안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법리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과세처분의 이의신청 절차에서 다시 되풀이 안 된다라는 결론만 기억하는 게 우선은 가장 합리적이다.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에 뭐 청구기간일 수도 있고 제소기간일 수도 있고, 불복은 행정쟁송이니까 확정되었다. 그 얘기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죠.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뒤쪽의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판력이죠. 기판력. 그러면 행정행위, 순수한 행정처분과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로서의 행정처분인 재결처분,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행정처분이든 재결처분이든 확정 판결과 달리 얘네들은 기판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기판력은 오직 판결에만 존재하는 효력이다.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가 되면 개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없긴 없어요. 그렇죠? 없긴 없죠. 여기에 있네요. 대집행이 완료됐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대집행 그러면 대집행 실행이에요. 대집행 실행 이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대집행 그러면 이건데, 이게 완료가 됐다는 것은 강제 철거가 종료됐다는 얘기죠. 강제 철거가 종료돼. 그러면 우리가 앞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때 여기다가 제기하는 소송 1도 맞아. 여기다가 제기하는 소송 2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제기하는 소송 3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제기하는 소송 4도 마찬가지. 전부 다 목적은 뭐냐면 철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근데 강제 철거로서의 대집행 실행이 이미 종료가 되어버렸으면 이거는 목적 달성 불가 상태가 발생한 거거든요. 목적 달성 불가 상태가 발생하면 협의 수익은 당연히 없는 겁니다. 강제 철거 대집행 실행의 종료는 이건 확정적으로 협의 수익이 소멸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부수되는 이익이라거나 그런 게 인정될 수가 없어요. 미리 그 개고 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개고 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만약 그렇다면 개고 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 되고, 여기 대집행 영장 통지에 대한 취소 판결, 실행에 대한 취소 판결, 철거 명령의 취소 판결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비로소 세 글자죠. 비로소 가능하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불가, 효리상 인가의 상에 걸리긴 했지만 예외적으로 부수되는 이익이 저 손해배상 청구 쪽에 재산적 이익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소이익이 없는데 소이익이 다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냐? 그게 아니다. 이유는 국가배상 청구는 그 선결 문제가 처분에 대한 위법 심사에 있는 것이지 효력 심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에 적용을 받지 않고, 권한 없는 민사법원도 역시 행정에 대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 자유로우니까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이 소송에서 판결 안 받아도 괜찮다. 결국 소익은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대집행 실행이 종료되면 협의의 수익은 완전히 확정적으로 협의의 수익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이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 격식화, 정형화를 특색으로 하는 것이며 명시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는 따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법관계와는 분명히 공법관계가 다르고요. 공법관계는 수많은 상호행위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형식적으로 격식화되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무슨 얘기야?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침익적 처분에 대한 상황이 아닙니다.
적극적 처분이냐 소극적 처분이냐에서 소극적 처분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게 뭐 상당한 이유,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되는 건데 이미 납득하고 있단 말이야. 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행정 절차에 참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고 요만큼만 얘기해주면 다 알아먹고, 그러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마치 표준 백과사전처럼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항과 내용까지 다 명시하지 않았어도 그런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유 제시가 거부 처분 쪽에서 완화 적용될 수 있다. 이유 제시의 정도가 거부 처분에서는 일부 완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행정청이 청무서 도달 기간 다소 어겼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인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무슨 말씀? 청문은 10일 전까지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간을 다 지켜주지 못하고 짧은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사전 통지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의견 진술에 있어서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그 10일이라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더라도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했다면 그 사전 통지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청무서 도달 기간 위반에 따른 사전 통지의 하자는 치유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의견 청취의 하자로 치유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양쪽 다 하자가 있었고 치유가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에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사유가 존재한다면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사유는 뭐가 있는 거죠? 긴급재판 곤란 포기가 있는 거죠. 긴급재판 곤란 포기가 있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아니, 물론 행정절차법상의 의견 청취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공정거래법상의 의견 청취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 행정절차법 제3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예외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에 해당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저와 같은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행정절차법이 아예 안 적용되는 상황이야. 아예 안 적용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예외 사유만 끌어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상의 의무는 안 할 거면서 행정절차법상의 예외 사유만 향수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돼. 이건 아예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정판결. 사정판결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을 반영하여 행하는 판결로서의 기각 판결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지만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판결이죠. 대표적인 공익 우선 조항이라고 했고, 그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래는 패소한 쪽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원고가 패소입니다. 원고가 패소면 그냥 일반적 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나, 여기에는 행정소송법 제32조 규정이 적용되고 32조에 따르게 되면 28조에 따른 사정판결이라거나 처분을 소송 중에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세 개입니다. 사정판결하고 그 다음 취소처분, 변경처분 세 개가 있을 때는 이건 피고가 잘못한 겁니다. 피고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기각 판결이든 각하 판결이든 불문하고 그 소송 비용을 피고 쪽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그런 규정이 32조에 나와 있고요. 사정 판결에서 위치공이죠. 위치공. 좋겠다. 위치공. 사정 판결 첫 번째 처분의 위법이죠. 처분 위법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취소 사유 해야 되고, 세 번째 공공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은 사정 판결은 예외적인 기각 판결이다라는 뜻이고,
취소 사유라는 것은 사정 판결은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판결이라는 뜻이고, 공공복리라는 것 사정 판결은 법원의 재량권 행사로서 행하는 이익 형량의 산물이라는 뜻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처분의 위법, 이게 사정 판결의 필요에 대한 판단인데, 이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 아무리 사정 판결이어도 위법성 판단 기준 시 처분 시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보통 저와 같은 공공복리는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 때문에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 이후에 발생하는 사정이 반영이 되는 거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게 되면은 처분의 위법 여부, 위치공의 위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게 맞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 즉 사정 판결의 필요성 여부,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은 변론종결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정 판결이 확정되면 사정 판결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기각 판결에 따르게 되면 처분이 적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판력은 어떤 내용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내용으로 발생을 하겠지만, 사정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기각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 주문에 당해 처분이 위법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게 되는 것이고,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의 위법이라고 명시된 이상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겠고요. 원고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제2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관련된 내용은 행정소송법 28조 3항에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게 틀린 이유는 뭐냐면 행정청을 상대로 피고로 해가지고 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병합 제기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저 손해배상 등의 소송은 권리소송입니다. 권리소송이기 때문에 행위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과 달리 그 피고는 권리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행정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정청이 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게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1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아주 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순서, 조합 설립의 이전 단계로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었었죠. 구성 승인 단계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사업계획 인가 단계가 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가 있었죠.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는 항상 인가, 얘는 그런가, 얘는 아닌가, 근데 얘는 특허죠. 이렇게 됩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판례가 이것을 특허로 보는 이유는 이 조합은 이제부터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공법인이다. 공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로서 권리 능력을 설정해주는 권리 능력, 권리관계, 권리 능력 쪽의 특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얘는 이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모든 조합원들을 강제 가입시키고 그들의 땅과 건물을 뺏을 수 있는 공용수용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뭔 관계? 공법관계입니다. 여기서부터 공법관계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러니까 기본행위가 있겠죠.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키는 총회 결의행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공법관계고, 그 다음에 기본행위는 처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행위는 뭐예요? 공법상 합동행위죠. 합동행위. 그렇다고 치게 되면 이것은 당사소송이지 민사소송이 아니겠죠. 공법관계 처리가 됐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칩니다.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아닙니다. 이것만 설권적 처분이고, 인가처분 시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가지 특허가 아닌 거고요. 앞부분 틀렸고, 그 다음 뒷부분
뒷부분 이거는 인가고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처분에 대해서 부관 붙일 수 없습니다. 부관 붙일 수 없고요.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인가처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 그런 거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 그러니까는 인가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딱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봐야 알거든. 그래서 인가처분에 대해서 부관을 붙일 수 무조건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고요. 붙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붙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는 관리처분 계획, 우리 조합원 중에 누구한테 몇 평짜리 아파트 주고 몇 평짜리 아파트 주고 하는 걸 결정하는데 거기다 부관질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여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 틀린 겁니다. 인가의 성질상 부관은 절대로 붙일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인가도 부관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재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붙일 수 있다. 이것도 틀린 거야. 특허다. 이것도 틀린 거고 붙일 수 있다. 이것도 틀린 거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인가고시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종합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얘네들이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는 기본행위고 그에 대한 인가는 인가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행위 하자는 기본행위에다가 그 다음에 인가의 고유한 하자는 인가에다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직 인가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행위는 기본행위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거 거기까지는 맞거든. 거기까지는 맞는데 인가가 나오고 나면 인가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계획처분에다가 소송을 제기된다. 예, 뭐라고요?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툴 때 그 기본행위에다 소송을 제기한다. 이건 맞아요. 인가 나오기 전까지. 근데 인가가 나오잖아요. 인가가 나오면 이게 웃긴 게 인가의 고유한 하자든 기본행위의 하자든지 간에 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라고? 그냥 계획처분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편하긴 한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이게 우리 판례 입장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런 판례 입장 뭐 상당히 편의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의 관리처분 계획에 취소나 무효하게를 구할 법상이익이 없다. 이거 이제 뒤쪽이죠. 이래 놓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요? 사업시행 계획이 통과가 되고 나면 분양 신청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분양 안 받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청산받고 보상받고 나가는 거고 남아있는 조합원들끼리 분양 신청한 친구들끼리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공 여기서 공사가 완공이 돼. 공사가 완공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얘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나 이런 거에 대한 권리를 취득시켜주는 뭐를 하게 된다? 이전고시는 권리의 이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이걸 뭐라고도 불러요? 이거를 분양처분이라고도 부르고 분양처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환권입니다. 이게 바로 환권처분이에요. 환권처분. 그러니까 조합원이 1000명이었다. 그럼 그 1000명들한테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뭐 남은 거는 외부에다 분양을 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얘네들한테 너 몇 평 이거 다 뭐 어떻게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다 분류를 한 거야. 그리고 권리를 다 교환 분합을 이미 다 시킨 거야. 다 시켰는데 얘가 여기다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소송을 이렇게 제기해버리게 되면 이놈아가 여기서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깨지는 거잖아. 관리처분 계획이 깨지면 뭐 해야 돼?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관리처분 계획을 또 만들어야 돼. 그러면 총회에서 다시 결의를 해야 되고 또 다시 또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럼 이걸 또 다시 다 분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난리 납니다. 난리. 그럼 생각을 해봐. 이미 분양을 받아갖고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좋아해?
전기 통하네. 예. 다 이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연구실 이사만 갔거든. 일주일째 제정신이 아닌데 다 이사를 들어가는데 어머머 야 잘못됐단다. 다시 다 이사해봐. 나라가 망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협의 수익이 없다. 이미 이게 나왔으면 협의 수익이 없고 그냥 이거는 법원의 판단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하시켜 버리고 손해배상 청구해라. 돈이나 받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 재량권 행사의 준칙, 재량준칙이죠.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매뉴얼입니다. 행정규칙이 이렇게 들어가면 형식도 행정규칙, 실질도 행정규칙, 행규 상황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 비법규성설,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건 그냥 행정규칙입니다.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자기구속원칙의 그냥 전형적인 상황이죠. 가정적 선례 및 가정적 관행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논의도 아무것도 없고 이미 되풀이되어 반복된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이란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자기구속원칙이라는 것이 객관적 차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주관적 신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양다리 걸치기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구속원칙 이거를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양쪽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하면서 그 주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취납하도록 하는 부과는 부당갈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그렇죠? 원인적 관련성으로서의 내적 관련성,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토지를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 관련성이 깨지기 때문에 위법해지는 건 맞겠지만, 불문법 원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 사유는 보통 취소로 봅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조례안 내용입니다. 조례안 내용이 5급 이상 공무원이면 조금, 미치면 많이, 기관의 대표나 임원이면 조금, 그 다음에 임원 아니고 그냥 직원이면 많이, 증인의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 X의 차등을 두고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면 이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사회적 신분 및 종교 등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맞고 조례라는 것은 자치법규로서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법원에 위반되는 저 행정입법은 위법한 것이고, 다음 조례안은 저거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처분이 아니니까 공정력이 없어서 바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 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하는 것을 신뢰한 경우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겠는데, 이 친구가 일본의 국적을 땄던 친구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거기 조금만 더 체류하면은 군복무 안 할 수가 있었어요. 안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얘가 그런 거지. 당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지금 그 사유 등을 고려하게 되면 와서 해봐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뭐 3, 4개월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3일을 남기고 귀국을 했어요. 3일을 남기고 귀국을 해가지고 결국은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분명히 믿고 온 것은 맞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총무과 민원팀장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총무과 민원팀장. 하지만 여기엔 뭐도 없었냐? 그와 같은 견해 표명을 당신이 오면은 현역병이 아닙니다. 당신은 공익근무로 보충력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담당 직원과 어떤 회의나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옆에 있는 책 뒤져가지고 얘기해 준 거예요. 책 뒤져가지고.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경위나 아니면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의 실질에 비춰 보더라도 이거는 신뢰보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 겁니다.
이건 경찰법. 마지막 행정벌입니다. 행정벌. 네.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 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과실이 없거든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교수님들이 자꾸 이렇게 행정 질서벌 관련돼서 고의 과실을 자꾸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종전처럼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간접적 행정 목적 침해에 따른 단순 과태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상대방 고의 과실이 있는지까지 굳이 따져야 되겠는가 했을 때 전 행정 효율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질서 위반 행위주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고의 과실을 요구하게 된 부분이 상당히 좀 이게 아직은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 또는 이걸 아직도 특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계속 내시는 거죠.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입니다. 7조. 지금은 고의 과실을 요구하고 있다.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약식 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당사자와 검사, 이것도 어쨌든 판결의 형식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것도 재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필요한 거고, 소송 당사자의 한쪽을 검사로 둔다고 했습니다. 했을 때 아니면 누굴 불러들여 도대체, 그치? 얘밖에 없거든. 그래서 약식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불복을 하도록 불복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 규정이고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되고, 죄형법정주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그렇죠.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형사처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형사범뿐만 아니라 행정범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형법 총칙이든 죄형법정주의 헌법상 원칙이든지 간에 이것은 형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형법상 형명이 없는 과태료라는 질서벌,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네,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된다. 물론 잘못한 친구는 누굽니까? 여기서 종업원입니다.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친구는 종업원인데, 이 영업주, 이거 사업주 얘기하는 거죠. 주유소 사장, 석유 판매업 사장 허가받은 친구. 양벌 규정이 있으면 저 친구도 당연히 벌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벌을 받는 것인가? 그 요건과 취지를 생각해 보면 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벌을 주는 것이고, 얘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벌을 주는 것이므로 각각에 대한 벌은 서로 독립된 것이며, 영업주에 대한 처벌이 종업원에 대한 처벌에 종속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각각 요건 자체가 다르고 독립된 벌을 주는 것이므로 그것이 종업원 쪽의 영업주가 종속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